똑똑 솔깃한 라디오. 와락 정급별 반평도 채 못되는 내 살갗 차라리 빨려들고만 싶던 막막한 나락 영혼의 푸른 불꽃을 불어넣던 불후의 입술 1000번을 내리치던 이생의 벼락 헐거워지는 너의 팔 안에서 너로 가득 찬 나는 텅 빈 허공을 키지라는 바야흐로 바람 한 자락 소설 들려주는 여자. 킬리만자로의 눈. 어니스트 해밍웨이. 그때 여자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간이 침대 위에서 머리를 돌려 여자 쪽을 바라보았다. 여보. 그가 불렀다. 순양 한 마리를 잡았어요. 당신에게 좋은 수프거리가 될 거예요. 아이들에게 클림과 함께 감자를 으깨도록 시킬게요. 한데 기분은 어때요? 훨씬 좋아졌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사냥 나갈 때 당신은 자고 있더군요. 한잠 잘 잤어. 멀리 갔었나? 아니요, 저 언덕 뒤쪽으로 돌아갔다만 왔어요. 양을 한 방에 멋지게 맞췄어요. 사격 솜씨가 정말 대단해. 내가 사냥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좋아요. 정말이에요. 당신 몸만 성하면 사냥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을 텐데. 당신과 함께 사냥 떠나는 게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난 이 지방이 좋아졌어요. 나도 좋아. 여보, 당신 기분이 좋아진 걸 보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당신이 아까 같은 기분이라면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시는 내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 거죠? 약속해 주는 거죠? 그래, 약속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가 대답했다. 나를 짓밟을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난 당신을 사랑하고 또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중년 여자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당신은 벌써 두세 번이나 나를 짓밟았어요. 그러니 다시는 짓밟지 않을 거죠? 당신을 잠자리에서 두서너 번 늘씬하게 짓밟아주고 싶군. 그가 말했다. 그렇게 해요. 그거야말로 기분 좋게 짓밟히는 것이죠. 우린 그렇게 짓밟히도록 만들어져 있는걸요. 내일은 비행기가 도착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지? 확실해요. 오기로 돼 있으니까요. 아이들은 벌써 나무를 베고 연막을 피워올릴 풀을 준비해놨어요. 오늘도 아래쪽에 내려가 보고 왔는걸요. 비행기가 착륙할 땅도 충분하고 양쪽 끝에 연막을 피워올릴 준비도 해놓았어요. 왜 비행기가 내일 온다고 생각하는 거지? 꼭 올 거예요. 이미 예정된 날짜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읍내에 가서 당신 다리를 치료하고 그러고 나선 우리 둘이서 멋지게 서로를 짓밟기로 해요. 전처럼 끔찍한 말은 하지 말고요. 같이 술이나 한잔할까? 해도 저물었으니. 꼭 한잔 해야겠어요? 이미 한잔 했는걸. 그럼 한 잔씩 같이 해요. 뭘로? 레티두이 위스키 소다. 그녀가 소리를 질렀다.
모기 물리지 않게 장화를 신는 게 좋을걸.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기다리고 있다가 목욕한 뒤에 어둠이 점점 짙어가는 동안 두 사람은 술을 마셨다. 아주 캄캄해지기 직전 이미 총을 쏠 수 없을 만큼 햇빛이 없을 때 하이에나 한 마리가 들판을 가로질러 언덕을 돌아 제 길을 갔다. 저 빌어먹을 놈은 매일 밤 저기를 가로질러 가는군. 사내가 말했다. 2주일 동안 매일 밤이야. 밤에 소리를 지르는 게 저놈이로군요. 난 상관하지 않아요. 하지만 징그러운 짐승이에요.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같은 자리에 누워있는 게 불편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은 채 또 소년들이 불을 피우자 그림자가 텐트 위에서 너울너울 춤을 추는 가운데 그는 이승의 모든 것을 유쾌하게 묵묵히 체념하고 싶은 기분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정말로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그런데 오늘 오후 그는 부당하고 잔인하게 굴었던 것이다. 그녀는 멋지고 정말로 훌륭한 여자였다. 그러나 바로 그때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그의 머리를 스쳐갔다. 그 생각은 갑자기 떠올랐다. 물이 세차게 흐르거나 바람이 불어닥치듯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공허감처럼 갑자기 내습한 것이다. 그런데 이상 야릇하게도 하이에나가 그 공허감의 한 끝자락을 따라 미끄러지듯이 가볍게 스쳐가는 게 아닌가. 왜 그래요, 해리? 그녀가 그에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반대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게 좋겠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말이야. 그가 말했다. 몰로가 붕대를 갈아줬나요? 지금은 붕산만 쓰고 있어. 기분은 좀 어때요? 조금 어지러워. 목욕을 해야겠어요. 곧 올게요. 같이 식사하고 침상을 안으로 들여놓기로 해요. 그녀가 말했다. 입씨름을 그만둔 건 참 잘한 일이야. 하고 사내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 여자와는 그다지 싸움을 하지 않았다. 그가 사랑했던 다른 여자들과는 싸움이 너무 잦아서 부식작용처럼 언제나 그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던 것까지 갉아먹곤 했다. 그는 너무 많이 사랑했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마모시켜버렸던 것이다. 그는 파리에서 싸움을 한 뒤에 콘스탄티노플로 혼자 갔던 때의 일을 떠올렸다. 그곳에 있는 동안 그는 줄곧 창녀들과 지냈고 그 짓도 지치자 마음의 고독이 억제되기는커녕 더욱더 심해졌다. 그러자 그는 첫 번째 여자, 자기를 버리고 달아난 그 여자에게 도저히 쓸쓸한 마음을 억제할 수 없다고 편지를 써보냈다. 언젠가 한 번은 레장스 밖에서 그녀를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깜짝 놀라서 기절할 것 같았다든지 속이 울렁거렸다든지 어딘지 모르게 그녀와 비슷한 여자를 불바르에서 만나 뒤따라가 보려고도 했지만 혹시 그녀가 아니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고 기분을 망칠까봐 두려웠다든지 하고 말이다. 어떤 여자를 데리고자도 그녀가 더욱 그리워지기만 할 뿐이라고도 했다.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도저히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지금까지 지난날 그녀의 처사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아주 말짱한 기분으로 클럽에서 이 편지를 써서 뉴욕으로 붙이면서 답장은 파리에 자기 사무소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는 편이 안전할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 밤은
그녀가 너무 그리워 공허할 정도로 마음이 울렁거려 막심 레스토랑 위쪽을 배회하다 여자 하나를 꿰어 같이 저녁 식사를 하려고 데리고 갔다. 식사를 마친 뒤에 춤을 추러 갔지만 여자의 춤이 서툴러서 기분이 나지 않아 정열적인 아르메니아 창녀로 상대를 바꾸었는데 그녀가 어찌나 배를 비벼대는지 불이 날 지경이었다. 그녀는 영국 포병대 장교와 싸움 끝에 빼앗은 여자였다. 장교는 그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했고 두 사람은 컴컴한 어둠 속 자갈길 위에서 격투를 벌였다. 그가 포병대 장교의 턱 옆쪽을 2번이나 세게 갈겼는데도 그놈이 나가 떨어지지 않자 그는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된 것을 알았다. 상대는 그의 몸통을 갈기고 이어 눈 언저리를 때렸다. 그는 다시 왼손을 치켜들어 장교를 한 대 갈겼다. 그러자 장교는 그의 위에 엎어지며 그의 윗도리를 움켜쥐더니 소매를 잡아 찢었다. 그는 포병 장교의 뒤통수를 2번 갈기고 이어 그를 떠밀면서 후려 갈기자 장교는 머리를 땅에 부딪히며 나자빠졌다. 그때 헌병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는 여자를 데리고 달아났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보스포루스 해협을 따라 루멜리 히사르를 향해 달렸다. 그리고 그곳을 한 바퀴 돌고는 시원한 밤 공기를 마시며 되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그 여자는 겉모습만큼이나 너무 무르익은 감이 있었지만 부드럽고 장미꽃잎 같고 시럽처럼 끈적끈적하고 반들반들한 배에 저통이 크고 엉덩이에 베개를 벨 필요가 없었다. 아침 첫 햇살에 정말 망측한 모습으로 여자가 눈을 뜨기 전에 그는 그곳을 나와버렸다. 그는 눈자 위에 검은 멍이 든 채 페라팔리스 호텔에 나타났다. 한쪽 소매가 없었기 때문에 윗도리는 손에 들고 있었다. 같은 날 밤 그는 아나톨리아를 향해 출발했다. 그 여행이 끝날 무렵 아편을 얻으려고 재배하는 양귀비밭을 온종일 말을 타고 달렸던 일이 생각났다. 그러자 점차 이상한 느낌이 들더니 마침내 거리 감각이 엉망이 되고 말았다. 이곳은 적들이 새로 도착한 콘스탄틴의 장교들과 합세하여 공격을 해온 장소였다. 그 장교들은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야말로 신참병사였다. 포병대는 그 부대에 포격을 가하고 있었고 영국의 관측 장교는 어린애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는 그날 흰 발레 스커트 같은 것을 입고 장식술이 달린 장화를 신은 전사자들을 처음 보았다. 터키 군대가 쉴 새 없이 때를 지어왔고 스커트 입은 병사들이 도망치자 장교들은 그들을 향해 권총을 쏘아대고 이어 장교들 자신도 도망치는 것이 보였다. 그도 관측 장교와 함께 도망을 쳤는데 마침내 숨이 차고 입안은 마치 동전을 씹은 것 같은 냄새로 가득 차는 듯 했다. 그들이 바위 뒤에 숨어도 터키 병사들은 여전히 때를 지어 쳐들어왔다. 그 뒤 그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끔찍한 광경을 보았고 좀 더 뒤에는 이보다 훨씬 끔찍한 광경을 보고 말았다. 그래서 파리에 돌아왔을 때 그런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누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조차 참지 못했다. 그가 지나가는 길에 보니 카페에는 커피잔을 앞에 놓고 감자 모양의 얼굴에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는 미국인 시인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름이 트리스탄 차라라고 하는 어떤 루마니아 사람과 다다이즘 운동에 관해 얘기하고 있었다. 언제나 외알 안경을 쓰고 있는 그 루마니아인은 늘 두통에 시달렸다. 그는 아내가 있는 아파트로 돌아갔다. 아내를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다. 싸움도 깨끗이 끝나고 미친 듯한 광기도 사라지고 이제는
안락한 가정에 있는 것이 좋았다. 그리고 사무소에서도 우편물을 아파트로 회송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가 편지를 보낸 그 여자한테서 온 답장이 쟁반에 놓여져 왔다. 필적을 본 그는 가슴이 철렁하여 서둘러 편지를 다른 편지 밑에 쑤셔 넣으려고 했다. 그러나 아내가 말했다. 여보, 그 편지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이 일로 새로운 생활의 시작은 끝장나고 말았다. 그는 모든 여자와 함께 지낸 즐거운 시절과 싸움을 했던 일도 회상했다. 그들은 언제나 싸움하기에 알맞은 장소를 택하곤 했다. 그런데 기분이 제일 좋은 때 언제나 싸움이 벌어진 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 그 싸움에 관해서도 그는 아직 작품을 쓴 적이 없다. 첫째는 그 대상이 누구든지 남을 중상하기 싫어서였고, 다음으로는 그것 말고도 얼마든지 쓸거리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꼭 쓸 때가 오리라고 생각했다. 작품으로 쓸 것은 참으로 많았다. 그는 이 세상이 변하는 모습을 보아왔다.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사건도 많이 보고 사람들도 관찰해왔지만 그것보다는 세상의 미묘한 변화를 읽었던 것이다. 그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억할 수 있었다. 바로 그 현장에 있었고 그것을 관찰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쓰는 것은 그의 의무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에 대해 영원히 쓰지 못할 것이다. 기분은 좀 어때요? 그녀가 물었다. 목욕을 마치고 텐트에서 나오는 참이었다. 좋아. 그럼 식사할까요? 그녀 뒤에는 몰로가 접는 식탁을 들고 있었고 다른 소년이 수프가 담긴 접시를 들고 서 있었다. 글을 쓰고 싶군. 그가 말했다. 수프라도 좀 들고 기운을 차려야 해요. 난 오늘 밤 죽을 거야. 그러니 기운 차릴 필요는 없어. 그가 대꾸했다. 해리, 제발 과장 좀 하지 마요. 당신 코는 도대체 어디에 쓸 작정이야? 내 넓적다리는 이제 반쯤 썩어 문드러졌다고. 빌어먹을. 수프 따위를 뭐 때문에 먹어야 하지? 몰로 위스키 소다를 가져와. 제발 수프를 들어요. 그녀가 상냥하게 말했다. 그래, 먹지. 수프는 뜨거웠다. 먹기 좋을 만큼 식을 때까지 컵을 손에 들고 있어야 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군소리 없이 수프를 삼켜 넘겼다. 당신은 훌륭한 여자야. 나한테 신경 쓰지 마. 그가 말했다. 그녀는 스퍼나 타운앤드 컨트리 같은 잡지에서 볼 수 있었던 친근하고 호감을 주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과음과 지나친 잠자리 때문에 얼굴이 조금 상하긴 했지만 타운앤드 컨트리 같은 잡지에서도 그런 탐스러운 젖가슴이며 쓸모있는 넓적다리며 등허리 부분을 부드럽게 애무하는 가벼운 손을 볼 수 있었다. 그녀를 바라보면서 그녀의 친근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보는 순간 그는 다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이번에는 갑자기 닥친 것이 아니었다. 촛불을 사르르 흔들어 불꽃을 가늘고 길게 피어나게 하는 바람처럼 불어왔다. 나중에 아이들더러 모기장을 가져오라고 해서 나뭇가지에 매달도록 하고 불을 피워줘. 오늘 밤은 텐트에 들어가지 않겠어. 움직여봤자 별 수 없으니까. 오늘 밤은 날씨가 맑아. 그러니 비가 내릴 리도 없고. 이처럼 사람들은 귀에 잘 들리지 않는 속삭임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다. 그렇다.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만은 약속할 수 있다.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이 한 가지를 그는 엉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마저 엉망으로 만들어버릴지도 모른다. 넌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잖아. 하지만 어쩌면 그는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당신 받아쓰기는 못하겠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럼 좋아. 물론 망원경에 초점을 맞춰 넓은 시야를 압축하듯이 올바로 다룰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한 단락 속에 압축할 수 있을 것도 같았지만 이제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다. 호수의 언덕에 갈라진 틈을 흰 모르타르로 바른 통나무 오두막집이 한 채 있었다. 문 옆에 서 있는 장대에는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이 매달려 있었다. 집 뒤에는 들판이 있고 그 들판 뒤에는 숲이 있었다. 롬바르디아 종 미루나무가 집에서부터 호숫가 선창에 이르기까지 한 줄로 쭉 늘어서 있었다. 다른 미루나무들은 고질 따라 늘어서 있었다. 한 줄기 길이 숲 가장자리를 따라 언덕 위로 뻗어 있고 그는 이 길을 따라 걸으며 블랙베리를 따곤 했다. 뒤에 그 통나무 오두막집은 불에 타버렸고 사슴발로 만든 총거리에 걸려있던 난로 위의 총들도 타버리고 말았다. 나중에 보니 탄창의 탄환은 녹아내렸고 개머리판도 타서 총신이 잿더미 위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 잿더미는 큼직한 세탁용 무쇠 솥에서 쓸 잿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타다 남은 총신을 갖고 놀아도 괜찮으냐고 물으면 할아버지는 안 된다고 했다. 타버리긴 했어도 역시 자기 총이라고 했고 그 뒤로도 할아버지는 다시는 총을 사지 않았다. 이번에는 같은 장소에 판자로 다시 집을 짓고 하얗게 칠을 했다. 현관에서는 미루나무와 건너편 호수가 보였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총들은 없었다. 통나무 오두막집 벽 사슴발 총거리에 걸려있던 총신은 지금은 잿더미 위에 구르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손대는 사람이 없었다. 전쟁 뒤 우리는 슈바르츠 발트에서 송호 낚시터를 빌린 적이 있는데 그곳에 가는 길은 두 가지였다. 그중 한 길은 테리베르크에서 골짜기로 내려가 하얀 도로 옆에 자라는 나무그늘 골짜기 길을 돌아 언덕으로 뻗은 샛길로 올라가서 슈바르츠 발트풍에 큰 집들이 있는 조그마한 농장을 몇 개 지나면 마침내 그 길이 개울을 가로질렀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낚시질을 시작하던 곳이다. 또 다른 길은 숲 변두리까지 험한 언덕길을 올라가 소나무 숲을 뚫고 언덕 꼭대기를 넘어서 초원 언저리로 나와 다시 이 초원을 가로질러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리 크지 않고 좁아서 물이 맑고 물살이 빠른 개울을 따라 자작나무가 자랐다. 자작나무 뿌리 밑 물결에 파인 곳은 연못을 이루었다. 트리베르크의 호텔 주인에게는 경기가 좋은 계절이었다. 매우 쾌적한 곳이라 모두들 친구처럼 잘 지냈다. 그 이듬해 인플레이션이 닥쳤고 지난해에 번 돈으로는 호텔을 여는데 필요한 물자를 사들일 수가 없게 되자 주인은 목을 매 자살했다. 이 일은 받아쓰게 할 수 있지만 콩투르 스카르프 광장에 대한 일은 받아쓰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꽃장수들이 길에서 꽃에 물감을 들였고 버스가 출발하는 부근의 포장도로 위에는 그 물감 물이 흘렀으며 노인들과 여자들은
포도주와 싸구려 마르크를 마시고 언제나 얼큰하게 취해 있었다. 또 아이들은 추워서 콧물을 질질 흘렸다. 카페 대 아마테르에서는 더러운 땀 냄새와 가난과 주정뱅이의 냄새가 풍겨나왔고 발미제트 위층에는 창녀들이 살고 있었다. 문지기 여자는 프랑스 공화국 국회 경비의장대의 병사를 자기 집에서 접대하고 있었고 말총 깃을 꽂은 그의 헬멧이 의자 위에 놓여 있었다. 복도 맞은편 방에 새들어 사는 여자는 남편이 경륜 선수인데 그날 아침 우유가게에서 로토지를 펴들고 남편이 처음 출전한 파리와 투르 간의 경주에서 3등을 한 기사를 읽으면서 기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여자는 얼굴을 붉히고 낄낄 웃어대며 노란색 스포츠 신문을 들고 뭐라고 떠들면서 2층으로 올라갔다. 발미제트 주인 여자의 남편은 택시 운전기사로 해리가 일찍이 첫 비행기로 떠나야 했던 날 아침 운전기사가 문을 흔들어 그를 깨워준 적이 있다. 그들은 출발하기 전 술집의 함석바에서 백포도주를 한 잔씩 마셨다. 그때 그는 부근에 살고 있는 이웃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모두 가난했기 때문이었다. 그 광장 주위에는 두 부류의 인간, 즉 주정뱅이와 스포츠 애호가가 살고 있었다. 주정뱅이는 술에 취해 자신들의 가난을 잊었고 스포츠 애호가는 운동에 정신이 팔려 자신들의 가난을 잊었다. 파리 코민당원의 자손이었지만 그들이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부모 형제 그리고 친척과 친구를 누가 사살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때는 베르사유 군대가 쳐들어와 코민 정부의 뒤를 이어 파리를 점령한 뒤에 손이 거친 사람, 모자를 쓴 사람, 그 밖에 노동자라는 표시가 있는 사람이라면 닥치는 대로 잡아 처형해버렸다. 그래서 그런 궁핍 속에서 그리고 말고기 푸주간과 포도주 협동조합 앞길 건너편 숙소에서 그는 자기가 쓰려던 모든 작품의 첫 부분을 썼다. 파리에서 그곳만큼 마음에 드는 곳도 없었다. 가지가 쭉 뻗은 나무들이며 아래쪽은 갈색으로 칠하고 하얀 회반죽을 한 낡은 집들이며 둥근 광장에 서 있는 초록빛의 긴 승합차들이며 포장도로 위에 흐르는 자줏빛 꽃물감이며 카르디날 르무안 거리의 언덕에서 센강으로 가파르게 내려가는 비탈길이며 무프타르 거리에 비좁고 혼잡한 곳을 통하는 또 다른 길말이다. 팡테옹 쪽으로 올라가는 거리와 그가 늘 자전거로 다니던 또 다른 거리로 그 구역에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아스팔트 길에서 자전거 타이어가 매끄럽게 굴러갔다. 또 그곳에는 높고 좁은 집들이 늘어서 있고 폴 베를렌이 숨을 거둔 곳이라는 싸구려 고층 호텔도 있다. 그들이 살던 아파트에는 방이 둘뿐이었고 그는 맨 위층 방 하나를 월 60프랑에 세내어 그곳에서 글을 썼다. 그곳에서는 파리의 지붕과 굴뚝 위의 통풍관과 언덕이 모두 보였다. 아파트에서 보이는 것은 장작과 석탄 가게뿐이었다. 그곳에서는 질이 나쁜 술을 팔았다. 말고기 푸죽간 바깥에는 황금빛 말머리가 걸려 있었고 열린 창문에는 누런빛을 띤 붉은 말고기가 걸려 있었다. 술맛도 좋고 값도 싼 포도주를 사던 녹색 칠을 한 협동조합도 보였다. 그 나머지는 이웃집의 벽토를 칠한 벽과 창뿐이었다. 밤에 누군가가 술에 취해 길거리에 나자빠져 전형적인 프랑스식으로 술주정을 하며 신음소리를 내고 끙끙거리면 이웃 사람들은 창문을 열고 뭐라고 짓거렸다. 실제로는 그런 술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귀가 따갑게 들어왔던 것이다. 경찰은 어디 있는 거야? 필요 없을 때는 잘도 나타나면서. 자식, 어느 문지기 여편네하고 자고 있겠지. 순경 불러와.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가 창을 열고 물 한 통을 퍼부으면 그 신음소리가 그친다. 이건 또 뭐야? 물이로군. 아, 이건 제법 똑똑한 방법인데. 그러고 나면 창문은 닫힌다. 그가 데리고 있던 가정부 마리는 하루 8시간 노동제에 항의했다. 남편이 6시까지 일하게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간단히 한 잔 걸칠 테니 돈도 과히 낭비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5시에 일이 끝나면 매일 밤 취하게 되니 돈이 남아나질 않아요.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골탕 먹는 건 노동자의 아내들 뿐이라고요. 수프 좀 더 들겠어요? 그때 여자가 물었다. 아니, 어쨌든 고마워. 맛이 참 좋았어. 조금 더 들어봐요. 위스키 소다를 마시겠어. 그건 당신한테 좋지 않아요. 그래, 내겐 좋지 않지. 콜 포터가 그런 가사를 쓰고 작곡까지 했지. 당신이 나를 미친 듯 좋아할 거라는 걸 이렇게 알고 있었던 모양이야. 알겠지만 나도 당신에게 술을 주고 싶어요. 아, 물론 그럴 테지. 내 몸에 나쁘다는 게 문제지만. 이 여자가 가버리면 원하는 만큼 마음껏 마시리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원하는 만큼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여기 있는 술은 다 마셔버려야지. 그런데 그는 피곤했다. 무척이나 피곤했다. 그래서 잠을 좀 자려고 했다. 그는 가만히 누웠다. 죽음은 그곳에 없었다. 틀림없이 다른 거리로 돌아서 가버린 모양이었다. 죽음은 쌍쌍으로 짝을 지어 나란히 자전거를 타고 포도 위를 정말로 소리 없이 달리고 있었다. 우산이 되어 이혜인. 우산도 받지 않는 쓸쓸한 사랑이 문 밖에 울고 있다. 누구의 서름이 비대어 오나 피에도 젖어오는 무수한 빗방울. 땅 위에 떨어지는 구름의 선물로 죄를 씻고 싶은 비오는 날은 젖은 사랑. 수많은 나의 너와 젖은 손 악수하며 이 세상 큰 거리를 한없이 쏘다니니 우산을 펴주고 싶어 누구에게나 우산이 되리 모두를 위해.